먹는 약. 약국에서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이죠. 식후 30분에 복용하세요. 그러면 식사하고 나서 15분 있다가 사과를 깎아 먹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르는 약. 연고를 처방해 줄 정도의 상태가 되면 화장을 웬만하면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냥 하시더라고. 왜냐면 화장은 생명이거든. 그럼 넌 좀비니? 붙이는 약. 파스는 약을 먹는 거 대신에 붙이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감기 걸렸을 때 주사 어디에 맞아요? 엉덩이에 맞잖아요. 엉덩이가 네네. 감기 걸린 거 아니잖아요. 약에 관한 모든 오해를 풀어드립니다. 강약 중강약 시즌2. 안녕하십니까. 강약 중강약 30분 의원 정혜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속된 녹화 시간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황 약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백스입니다. 지금 저희가 4개째 녹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강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늘 4개 했는데 뭘 갑자기 강행군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하나하나가 시간이 다 길어. 원래는 한 40분 정도에 끊고 다음 거 하고 했는데 그렇죠. 수면장애와 관련된 얘기를 너무 우리끼리 재밌게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재밌게 막 하더라고. 다 그냥 1시간씩 해버리니까. 게다가 수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정신과 전체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된다고 황 약사가 한 화를 또 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5개 녹음할 건데 벌써 지금 우리가 모인 지 4시간 15분이 지났습니다. 그냥 해. 언제 끝날지 불안해하며 불안장애에 시달리고. 제가 집에서 나올 때 열쇠를 안 갖고 나온 거예요. 근데 불안하시죠? 네. 저런 건 불안이 아니라 걱정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시즌2 12번째 이야기. 일부. 불안장애. 오늘 얘기를 할 내용은 지난번에 수면각성장애에 이어서 불안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여전히 좁고 얕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불안이라 그러면 우리 평소에 불안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불안하죠. 불안하다. 그래서 뭐 이게 불안한 것과 실제로 장애라고까지 할 만한 것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단어 자체는 비슷해요. 우리가 느끼는 오늘 좀 불안한데 뭔가 조짐이 맞아. 불안한데 이런 불안이랑 정신과에서 사용하는 불안이란 단어가 같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는 느끼는 증상의 스케일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항상 정신과의 장애는 네. 이것 때문에 일상생활이 안 되는 경우를 말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한 인구의 15%는 살면서 큰 불안을 한 번쯤은 겪는다고 해요. 저도 공포 영화를 안 보는데 예전에 무슨 영화였더라? 가위였나? 그걸 보고 진짜 거의 한 2, 3주 가량 네. 그 시달렸어요. 그 영화에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택시를 타고 주인공이 이렇게 차를 타고 갔나? 택시를 타고 집에 가는 뒷모습이었는데 네. 그 뒷창문에 귀신이 붙어 있었어요? 같이 가고 있는 거야. 차를 타고. 근데 그게 너무 무서워갖고 그 뒤로 차를 타면 밤에 아니 생활은 귀신 잡는 해병대처럼 생활하는 인간이 왜 이게 바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인가요? 그죠. 이런 걸 PTSD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아까 얘기했죠. 꿈에 나오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근데 죽을 뻔하진 않았잖아. 수류탄 정도는 터져줘야지.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그냥 일상적인 불안을 느끼기도 하지만 장애라고까지 느끼려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좀 지장을 받을 정도의 문제여야 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불편한 증상을 겪고 계시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네. 이게 불안이라는 게 일단 뚜렷한 원인 없는데 생기는 뭐 불쾌하고 모호한 두려움이 있는데 플러스로 어떤 신체 증상이 좀 동반이 돼야 돼요. 좀 머리가 아프고 땀나고 뭐 심장이 바운스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쓰리고 메스껍고 토할 것 같고 이런 어지럽고 등등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불안이라는 게 보통 아까 불안 얘기도 했고 우울 얘기도 했고 걱정 얘기도 했잖아요. 이게 정신과에서 말하는 걸로 하자면은 일단 발생할 거라고 예상되는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감정이 불안이에요. 저희가 예기불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예기불안이라는 게 뭐냐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해서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백수가 결혼 생활에 대한 맞아. 어떤 불안감을 갖고 있다 결혼 하면 생활이 쓸데없는 힘들까봐. 예기불안이지. 그렇죠.
네. useless 하는 거죠. 뭐 하늘이 무너질까 걱정하는 뭐 이런 거요. 네, 그런 게 불안이고 우울하고 불안이 그래서 다른 게 우울은 이미 발생한 부정적 상황에 대한 감정이거든요. 송백수가 결혼을 하고 나서 유부남이 됐는데 네. 롤을 못 하는 거야 와이프 때문에. 그럼 우울한 거지. 그럼 우울한 거죠. 근데 지가 지금 롤을 못할까봐 걱정하는 건 불안이고. 그렇죠. 진짜 얘기 불안이 너무 과한 거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시험날 아침엔 불안하고 성적표를 받고 나서 우울하죠. 적절하다. 간단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불안은 뭐뭐 할까봐 무서운 거예요. 어떤 불특정한 상황이나 마음속에 있는 대상 이런 게 두려운 거. 공포는 또 다른 거거든요. 공포는 구체적으로 뭐가 무섭다 이렇게 말하는 게 공포예요. 그러니까 위험이나 위협 같은 상황도 공포고 특정 사물, 뱀, 개, 뭐 쥐, 닭 벌레. 이런 게 공포예요. 근데 걱정은 불안한 증상 중에 하나인데 그 불안한 생각의 내용 자체가 걱정이에요. 뭐뭐 때문에 불안한 게 걱정이 된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뭐 애가 공부를 안 해서 뭐 이런 거 걱정이라고 할 수 있죠. 공감할 수 없어. 애가 없으니까 우리가 공부를 했던 적도 없을 뿐더러 이 셋 중에 공부 열심히 하는 인간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 난 좀 열심히 했어. 재수할 때는. 하기야 그때 열심히 안 했으면은 의대를 못 갔지. 근데 불안하다는 게 다 병이 아닌 게 아까도 말했지만 불안한 것 자체는 그냥 정상인이 불안이 없으면 그게 더 이상할 것 같은데 불안은 좋은 면이 있어요. 불안이 있어야 미리 준비를 하거든요. 위험을 예견하는 경고 신호죠. 애플을 맞을까봐 불안하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애플을 맞아도 괜찮다라는 낙천적인 사고를 너무 과하게 하면 공부를 안 하겠지. 그래서 적정한 불안은 사실은 우리에게 자극을 주어서 그 불안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게 해주는 혈압약 먹게 만들려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뭐 그런 좀 적정한 선에서는 불안이 유리한 점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불안이 과할 때는 그것이 오히려 병이 될 것이다. 불안 장애라는 게 불안 장애, 앵자이어티 디소더 아래에 세부적으로 또 여러 가지가 더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공황 장애. 공황 아니고요. 네, 공황 장애. 이거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발생하는 되게 심한 불안이고 발작 같은 걸 동반하는 각각 신체적 증상을 동반한다 했잖아요. 요즘 제가 혹시 공황장애가 아닌가 해서 왔어요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갑자기 이제 어지럽고 토할 것 같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막 나는데 뭔가 병원에를 한번 가봤더니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 검사를 받아봤는데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하더라. 근데 이제 거기에서 정신과 쪽으로 연결이 되어서 바로 진료를 받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거기서는 괜찮으니까 걱정 말고 있어라 라고 해서 병원에 다시 안 갔다가 같은 사건을 몇 번 반복하고 나서야 병원에 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면 이제 공황장애라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되게 난감한 게 이게 신체 질환으로 왔거든. 자기는 신체 증상으로. 불안 장애가 항상 문제가 뭐냐면 신체적인 증상을 동반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신체적인 증상 아까 말한 땀 흘리고 가슴 두근두근 이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렇죠. 뭐 심장을 보는 의사한테 간다거나 뭐 내과 진료를 받는다거나 역류성 식도염이나 뭐 장염인 줄 알고 내과를 근데 간다거나. 거기서 이제 딱 집어가지고 정신과로 컨설트를 넣어주면 괜찮은데 처음에는 못 집어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순서가 있어요. 이 증상으로 그렇겠다. 응급실에 가면요. 순서가 처음에 내과예요. 그러다가 내과에서도 보통 소화기 내과를 보고 그 다음에 순환기 심장 내과를 본 다음에 거기서도 안 되면 그 다음에 정신과 스텝이 딱 있거든요. 선생님 전 미치지 않았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나올까봐 불안하신 거죠 지금? 정신과로 나를 보내면 그러니까요. 내과 의의한테 그렇게 그거는 얘기할 것 불안이 같아. 아니라 포비아잖아요. 포비아. 네, 대부분 이 스텝에서 네. 심장 내과 쪽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 스텝이 정신과긴 한데요. 방금 송백수 얘기한 것처럼 저는 정신과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라고 실제로 거부하고 거기서 귀가 조치를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난 몸이 아파서 하는데 글로 보내는 거야.
돌팔이 용납할 수 없다. 같은 일이라고. 그래서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일단 됐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을까봐 더 걱정이 돼서 오히려 가고 싶지 않아 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근데 이 공황 장애 같은 불안 장애가 요새 정말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제 환자분 중에 다른 것 때문에 다니시는데 공황장애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일을 하다가 이제 어떤 공간에 들어가면 이제 그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걱정도 많이 되고 불안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정신과에 가셔서 이제 치료를 쭉 받으셨나 봐요. 근데 그렇게 하고 좀 괜찮아져서 지내는데 같은 회사에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 중에 있는 거예요. 공황장애가 또 있어. 네, 그래서 그분에게 나도 그렇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얘기를 해줬더니 그분이 너무 고마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2명이 3명이 되고 3명이 4명이 되면서 이렇게 많아. 같은 회사에 한 5명 정도 환우회가 결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그 환우회라고 해야 되나? 그분들이 서로가 불안장애가 있는 분들이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아요. 되게 꾀병이다. 아니면은 의지로 극복할 수 있는데 그거를 왜 극복을 못하고 약에 의존하느냐. 그놈의 의지랑 노력이 아니 만하게 근원이야 정신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그분들은 환우회가 결성된 이후에 서로가 서로를 공감해주고 이것이 나의 노력만으로 될 일이 아닌 것을 서로 알아주는 사람이 생기니까 회사 생활이 되게 많이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치료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서로를 지지해주는 것은 불안이 나타났을 때를 증상을 억제하고 예방하는 것은 약물 치료가 훨씬 더 중요한데요. 실제로 평상시에 이렇게 서로가 지지해주는 건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거 말고 이제 사회공포증 같은 경우에 집단 인지행동 치료를 하죠. 요즘 연예인들 이경규, 뭐 정영돈, 뭐 김구라 다 공황장애 자기가 걸렸었다고 얘기해가지고 저도 그때 처음 공황장애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아요, 요새 연예인들. 연예인들이 이런 게 거예요, 심하죠. 이거? 왜냐하면 연예인이라는 게 인기가 항상 영속적이지가 않잖아요. 누가 봐도 심한 불안을 겪을 만한 사람 아닙니까? 일자리가 불안해서. 뭐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항상 걱정해야 되는 뭐 직군이잖아요. 악플을 걱정할 수도 있을 것이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좋은 드립 개그를 칠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불안? 그래서 불안할 수 있겠구나. 이런 공황장애란 것도 있고 또 지속적으로 불안한 경우에 이제 범불안 장애라고 이 번역을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너럴 앵자이어티 뭐 디소더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요것도 좀 많아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 간별 진단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일반적으로 인식하기도 어려운데 사람들이 쉽게 아는 거 있죠. 이제 공포증 같은 거. 고소공포증, 폐소공포증 그런 거 많아. 이런 게 다 불안 장애에 해당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개나 고양이 무서워한다거나 뭐 환경적인 거 뭐 폭풍 높은 곳 물가 아니면 뭐 주사기 무서워하는 사람 뾰족한 거 뾰족한 노홍철이 그렇게 주사를 못 맞았죠. 예. 왜요? 아 노홍철은 도대체 진단이 몇 개야? 새도 무서워했어요. 예. 아 진짜요? 근데 이제 고소공포증이라는 게 일종의 자연 환경이잖아요. 높은 곳. 근데 그거 말고 폐소공포증은 상황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상황이라는 거를 그냥 인공적으로 만든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황형 같은 경우는 뭐 일종의 공황장애 비슷하게 보기도 하거든요. 광장공포증 있는 공황장애. 광장공포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고라포비아. 그건 뭐예요? 광장에서 공포를 느끼는 거죠. 사람이 너무 많으면. 그렇죠. 광장에 사람이 다른데? 많긴 하지만 그거가 아니라 열려있는 공간이고 여기에서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공포감. 그 광장이라는 상황에 대한 공포증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쉬운 예를 하나 들자면 환자가 만약에 엘리베이터를 타면 불안하고 가슴이 뛰어요 라고 말했을 때 각 불안장애별로 이게 조금씩 기술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창밖으로 아래가 내려다 보이는 그 왜 유리로 된 엘리베이터에서 높은 층에 올라갈 때 힘들어하면은 이거는 이제 고소공포증 맞죠? 이제 자연환경형 특정 공포증이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엘리베이터 타고 있다 내 떨어질까봐 추락 사고가 겁나면은 이것도 추락하는 상황에 대한 공포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말한 거랑 분명히 공포증인데 다른 형태가 되는 거고 그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가지고
고장 났을 때 도망을 못 못 나올까 가잖아요. 그럼 이게 광장공포증인 거 일종의 아무도 나한테 못 도와주게 될 것 같은 상황이 돼버리니까. 근데 또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나 말고 여러 사람 타 있을 때 막 쑥스럽고 부담스럽고 얼굴 시뻘개지고 이러면 이게 사회 불안 장애거든요. 네. 엘리베이터 하나로 많이 나오는구나. 그렇죠. 엘리베이터 추락 사망 사고를 내 눈앞으로 본 적이 있어서 엘리베이터 타는 게 무섭다 이런 PTSD죠. 그렇지.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잘못 탔거나 내가 내릴 층이 여기가 맞나 아닌가 그러면서 계속 버튼을 눌렀다 뗐다 1층 눌렀다 2층 눌렀다 하면은 이건 강박장애인 거죠. 이 엘리베이터 타면 불안해요라는 말 하나 가지고 진단이 이렇게 다 달라지는 거 이게 정신과의 제일 골 때리는 점입니다. 근데 되게 좋은 예네요. 네, 그러네. 이거 말 잘못 들으면 큰일 나요. 괜히 인터넷에서 이상한 의료 상담 특히 정신과 관련된 거면은 정신과 전문의 아니시면 꿈도 꾸지 마세요. 인터넷에 글 올리면 그냥 엘리베이터를 타면 불안해요라고 올릴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 불안해요라니까 범불안 장애네요, 공황 장애네요 이렇게 말을 함부로 던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인터넷에 지식인이나 이런데 그 전문의 상담에서 정신과 쪽의 답변을 보니까요. 네. 아주 짧거나 아주 길거나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상황이 중간이 이렇잖아요. 없어요. 지금 제가 설명을 네. 드렸잖아요. 엘리베이터를 없애야겠네요. 고심 끝에 해체하는 걸로. 고심 끝에 엘리베이터를 없애는 걸로. 계단으로 올라가면은 거기서 문제가- 또 광장공포증. 광장공포증도 네. 생기고 뭐 계단 밑으로 추락할까 두렵고 추락하는 걸 본 것 때문에 계단을 못 가겠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생길 것 누가 같은데. 뒤따라올까봐 불안하고 막 이런 거. 그리고 또 흥미로운 거 중에 사회불안장애, 이제 사회공포증이라고. 사회불안장애 요즘 이렇게 많아요. 말하면 못 알아듣는데 대인공포증이라 하시면은 많이들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회라는 게 이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러니까 같이 어울려 살아야 하는 그런 건데 사람하고 사람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그 상황 자체가 두렵거나 불안한 거예요. 낯가리는 수준이 아닌 거죠. 네네. 그 아예 이런 행동을 거부해 버리니까요. 일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 했잖아요. 근데 대인공포라는 거는 일본 쪽에서 나온 이론이래요. 히키코모리 그 얘기가 뭐 나오면서 그런 걸 건가?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문화권 형태에서 좀 특별한 경우라는 거야.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 사회생활하면서 그 체면이라는 것 때문에 어떤 상호작용 해야 되는 상황을 거부한다거나 뭐 일본 사람 같은 뭐 혼내 다테마에 그러면서 겉마음 속마음 다르고 내 속마음 얘기하면 뭐 이런 건 것 같은데 난 일본어를 그렇게까지는 잘하지 못해서 그 논문의 그 내용까지는 이해를 못했는데 아무튼 문제는 이런 대인공포증을 사회공포증이라고 1대1로 정확히 등치는 안 된다는 거야. 이 문화권 사람들의 이제 겉과 속이 다른 속성이랄까 체면치레하는 속성 때문에 특별하게 생기는 경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공포증의 일종으로 볼 수는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교과서에. 회사 다니면서 직장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이 복합적으로 되게 불안한 분들이 있거든요. 뭐 직장 회의 시간에 되게 힘들다던가 직장 상사를 대할 때도 어렵다던가 PT를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던가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회생활이 너무 어려운 그런 그러니까 분들도 그런 있어요. 상황을 닥쳤을 때 아까 말한 신체 증상을 동반하면서 그렇지. 끝없이 걱정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냥 불안한 게 아니고요. 계속 염려 걱정을 하면서 어떤 신체적인 증상까지 동반을 해서 일상생활이 안 되는 게 불안장애예요. 그런 분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힘든데 엘리베이터를 안 타도 사는데 큰 지장이 없는 생활권에 사는 분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안 타니까 좋아진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탈 일이 직장이 위층으로 이사를 한 거죠. 아이고. 그래갖고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도저히 못하겠어서 계단으로 오르락내리락을 했더니 건강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도저히 계단으로 오르락내리락 할 수 없는 곳으로 간 거지. 20몇 층 더 막 높은 이렇게. 층으로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기 시작을 했는데 증상이 재발을 한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병원에 오는 지점에 차이가 있는 건데 엘리베이터를 안 타도 되는 상황이라면 사실은 병원에까지 굳이 갈 필요가 그렇겠죠. 없는 게 일상의 불편이 전혀 없거든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일이 없을 때에는 사실 병원에 잘 안 오시거든요. 일상적인 불편감 이게 되게 사실 중요한 키워드죠.
저희가 전 시간에도 언급한 DSM-5 뭐 진단 기준에 네. 이거 말고도 뭐 분리 불안 장애인이 선택적 함구증이니 뭐 여러 개 나와요. 근데 너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뭐 분리 불안 장애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분리라는 건 이별, 헤어지는 거거든요. 아기가 엄마랑 떼놓으면은 울잖아요. 그 우는 수준을 넘어서서 불안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게 분리 불안 장애고, 예전에는 소아한테만 있어서 소아 정신병으로 분류했다가 이제 DSM-5부터 성인도 이걸로 이제 어릴 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증상이 나타나는 뭐 그런 식으로 진단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 선택적 함구증이라는 거는 이제 말을 안 하는 건데 실어증하고는 다른 게, 실어증은 말 자체를 안 하는 아예 거고 안 하는 거고. 그건 조현병의 음성 증상의 일환이고요. 요 경우에는 이제 특정 상황이 두려워서, 예를 들면 뭐 집에서 뭐 계모가 나를 애를 연락 갈궈가지고 다른 가족들하고는 얘기하다가 새엄마만 오면 입을 닫고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자폐랑은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DSM-5 되면서 이제 강박장애랑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불안장애에서 분리가 됐어요. 좀 다르게. 근데 옛날엔 이걸 다 불안장애로 분류를 했었으니까, 강박장애 같은 거는 그 어떤 불안 그런 걸 떨쳐내기 위해서 어떤 반복된 특정 행동을 하는 거죠. 결벽증 손 계속 씻는 사람이라든가 불안을 뭐. 씻겠다. 네네, 그게 강박은 강박이지 일종의.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이나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네, 현상이에요. 반복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방송에서는 그거는 다루지 않고 떨어져 나갔으니까 아까 많이 설명했던 공황장애, 뭐 사회불안장애, 범불안장애 위주로 좀 이제 더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공황장애랑 사회불안장애, 범불안장애 세 가지에 대해서 조금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 건데, 이게 좀 흔하기도 해서 내가 공황장애인가 아닌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방송을 듣고 판단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세요. 공황장애를 이제 사파성, 그러니까 우발적인 발작적 불안 뭐 이렇게 부르거든요. 진단명으로. 네. 이게 뭐 다른 원인도 있지만 일단 공황 발작이 좀 특이적인 거라 공황 발작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슈. 해보슈. 공황 발작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 공황 발작이라는 게 굉장히 갑자기 나타나요. 발작을 하는 거예요, 진짜. 그게 막 이렇게 발작이라고 하면 간질하듯이. 간질 같은 뭐 이렇게 그런 발작이 아니고요. 막 정말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호흡곤란과 심장이 막 두근거리는 터질 것 같은 내 심장 날 미치게 만들 것 같하지만 저것이 바로 공황 발작인가 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정말 공포감이 들어요. 나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닐까? 근데 공황 발작을 겪은 사람들이 병원에 와서 비슷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았다. 그러다가 죽을까 봐 겁이 나더라. 근데 그 발작이 멈추질 않고 계속되고, 운전하다가 공황 발작이 나타나는 게 되게 위험한데 운전을 더 이상 지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빨리 갓길에 대셔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정말 중간에 멈추게 되거든요. 그리고 막 진짜 그때 당시에는 막 어지럽기도 하고 땀도 많이 나고 막 온몸의 감각이 막 마비되는 것 같고 열도 나는 것 같고 정말 많은 증상들이 굉장히 연쇄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예측이 가능하다면 참 좋겠지만 예측 불가능한 경우가 꽤 있어서 언제 나타날지 모른다는 거. 그리고 보통은 상비하고 있는 약이 있는 분들은 그때 약을 드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그 발작은 없어지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언제 또 나타날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있죠. 간질 발작하고 뭐 일견에 뭐 비슷한 위험도인데, 활동을 하잖아요, 낮에. 뭐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공황 발작 생겨 쓰러지면은 낙상, 뭐 사고 이런 게 위험이거든요. 네. 이런 게 좀 문제가 되고, 이게 필연적으로까지는 아닌데 동반 우울증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자꾸 이렇게 나도 모르게 발작이 일어나고 불안한데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죠. 네, 결국 우울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자살 위험이 높아지죠. 아이고. 공포나 강박 장애 같은 것도 이게 다 공존 질환으로 동반되는 경우가 되게 흔하거든요. 실제로 이게 좀
어떤 상황의 발작이 좀 온다라고 이렇게 패턴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혹은 그러니까 마트라든지 만원 지하철이나 버스라든지 사람이 정말 많은 지하철역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 공통적으로 이런 것을 느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 약물 치료를 이미 병원에 한번 가셨으면 약물 치료를 이미 받고 계시겠지만 그런 환경 자체에 가는 거를 조금 꺼리게 되죠. 예. 오히려 그런 환경을 피하는 게 치료가 될 수도 있죠. 완치가 돼요, 근데 이거? 이게 보통 청년기에 나타나는데 만성으로 장애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한 30-40% 정도는 회복이 되고 뭐 한 50% 정도는 경미한 증상 정도만 가끔 남아서 관리하면 일상생활이 되는 수준인데 한 1-20%가 만성이 되고 아까 합병증이 뭐 우울증, 강박, 공포가 생기고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게 우울증으로 발전하면 그때부터는 치료가 더 빡세지거든요. 근데 좋은 점은 저희가 계속 얘기해왔지만 뇌과학이라든지 신경생리학 쪽의 발달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쪽과 관련해서 약물 치료법이 되게 발달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공황장애나 불안장애 쪽은 약물 치료가 메인이거든요. 네. 인지행동 치료, 지시 치료도 물론 하지만 약물 치료가 메인인 부분이고 약물 치료로 완치도 볼 수 있다라고 요새는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런 증상을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증상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희망을 갖고 가까운 정신과를 방문해 보시는 게 조현병이나 우울증에 비하면은 훨씬 상황이 좋은 거죠. 훨씬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좀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병원에 가서 도움을 구하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사회불안장애, 사회공포증 뭐 두 가지 용어 다 쓰는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특정하게 아까 말했듯이 대인관계나 사회적 상황에서 자꾸 이제 남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이 생기는 게 이런 게 사회적 불안이고 아니면 뭐 일을 하는데 특정한 일을 할 때마다 좀 긴장이 있고 쳐다보는 사람을 또 의식하게 돼서 이런 걸 수행 불안이라고 하거든요. 왜 발표할 때 얼굴이 빨개지고 목소리가 좀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맞아. 난다. 그거는 근데 누구나 그럴 수 있거든요. 맞아. 그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희한하게 또 안 떠는 애들도 있고. 그건 이제 사람마다 다른 건데 이게 정도가 그치. 심해져가지고 남 앞에 서는 상황 자체가 싫은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럴 것 같다 얘기 불안 아까 우리가 그치, 설명한 그치. 거 그걸 갖게 돼서 결론은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일 PT를 해야 된다. 뭐 부장님들 앞에서 PT를 해야 되는데 오늘 밤부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떨릴까봐. 네. 불안해서. 그리고 막 그것 때문에 밤에 막 가슴이 두근거리는 게 계속되고 실제로 그날 발표를 하는 데 있어서 발표를 성공적으로 해내면 다행인데 그 증상 때문에 중간에 못하게 되거나 시작도 못하게 되면 이거는 치료의 대상이 되는 거죠. 다음 발표는 아예 못하겠네. 그렇죠. 아예 그 상황을 회피하려고 회사에서 뭐 도망을 가버린다거나 문제가 휴직을 많죠. 한다던가. 근데 참 발표는 떨리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일종의 뭐 인격 발달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이제 타고난 거 더하기 환경 스트레스가 합쳐지는 거라고 요새는 보거든요. 타고나는 것들을 이제 저희가 기질, 템퍼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람의 기질 중에 아까 얘기했던 먼저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이 일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뭐가 있을까를 파악하는 예민한 능력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예민하면 예민할수록 안 좋은 요소들이 많이 보여요. 그러면 대비를 잘할 수 있겠죠. 근데 거꾸로 더 불안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건 좀 타고나는 부분이라 밑도 끝도 없이 낙천적인 사람들은 불안할 것도 사실은 별로 없는데 네. 그게 이제 환경적인 영향까지 예민한데 환경적인 영향까지 받아버리면 이 불안이 너무 가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소한 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위축되고 그것 때문에 자기를 스스로 억제하다 보면은 거기다 이제 만성적인 스트레스까지 딱 결합을 해버리면은 어떤 시기에 이게 불안 장애처럼 돼서 일상생활이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범불안 장애 얘기를 좀 해볼까요? 범불안장애. 네, 범이 뭔가요? 호랑이를 무서워하는 공포증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그거는 동물에 대한 특정 공포증이라고. 내 그 개드립 칠 거라고 예상을 했다 내가 진짜. 그리고 지금 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범보다는 쥐나 닭 쪽이 좀 더 왜 그러세요?
특정 공포증 동물 대상이 좀 다르죠. 미키 마우스가 얼마나 귀여운데 망했어. 이거는 말 그대로 범이라는 게 뭐 범지구적 뭐 이런 거 할 때 그 범이거든요. 거의 모든 게 다 불안한 거예요, 그냥. 아, 진짜 힘들겠다. 근데 이게 좀 선진국형이래요. 아, 진짜. 서구 사회나 선진국 쪽에. 그럼 이게 아니 많으면 좋은 그냥 건가? 시골 마을에 조용한 곳에 살면은 불안할 만한 모든 게 별로 없을 거 아니야. 근데 바쁜 도시 생활을 하면 좀 그런 게 있나 봐요. 유전적인 원인 얘기도 하는데 네. 결국은 이제 좀 주변 환경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뭐 불안을 일으킬 만한 요소가 있는 데 대해서 좀 정보 처리 과정이 좀 잘못되거나 내가 그거를 겪어낼 거라는 어떤 대응 능력이 없을 거라고 보거나 아무튼 좀 주변에서 위험할 만한 상황을 잘못 인지하면은 그것 때문에 불안이 생기는데 그게 모든 것에 대해서 불안한 거예요. 그냥 다 불안한 거야.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장애죠. 아, 이게 좀 아까 말했지만 불안이라는 거는 항상 신체 증상을 동반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불안감이 있고 뭐 긴장이 계속 지속되는데 아까 우리가 말했던 뭐 심장이 바운스하고 맥이 빨리 뛰고 뭐 오만 증상들이 다 나타나는 그런 상태인 거죠. 이게 불안 장애를 가지는 분들이 신체 증상이 많다 보니까 나는 정신적인 문제가 아닐 거야. 이건 몸이 분명히 아프다고. 몸에 어딘가 아픈 게 예, 틀림없어. 그게 항상 문제예요. 이거를 가지고 병원을 되게 많이 다니세요. 그러니까. 예, 이 병원, 저 정신과가 아닌 병원. 다른 병원을. 그래서 진단이 늦어지고 치료적 접근이 늦어져서 좀 더 진행이 많이 되고 증상은 사실 이건 악순환이 되거든요. 겪으면 겪을수록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다음에 또 그러면 어떡하지? 그렇게 되는 악순환이라서 이거는 시점을 너무 늦추지 말고 조금 빨리 지금이라도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정신과를 좀 제때 찾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공황장애는 발작이 뭐 주기적이지 않게 계속 일어나는 발작 같은 게 좀 문제가 된다면 얘는 좀 만성적인 그러니까 이 질환을 규정짓는 용어가 이제 배우던 교과서에 익제시브 월이라고 그게 뭔가요? 지나치게 염려하는 거 모든 거에 대해서 만성적으로 공황 발작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공황 장애 같은 게 합병증으로 또 오기도 하고 좀 골 때려요. 근데 이게 계속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 모든 게 다 불안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으면은 일을 하거나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거나 이게 안 되잖아요. 그 망하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걱정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네. 사서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좀 과하다 싶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사서 걱정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걱정이 거의 삶의 메인인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을 보면 도대체 쟤는 왜 저러나 라고 저런 거 저렇게 걱정하는 시간에 차라리 할 일을 하겠네?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네. 이거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공감할 수는 없어도 이해를 해주실 반성을 필요는 하게 있다. 되네요. 예,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을 때 좀 마음을 열고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 분들을 좀 이렇게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 오늘 이제 불안장애에 대한 얘기를 좀 대략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좁고 얕은 범위 내에서 해봤고요. 다음번에는 조금 간단하게 이 불안장애와 관련된 약물 치료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불안장애 쪽이 약물 치료가 더 메인이거든요. 다른 장애들에 비해서도 물론 다른 쪽 우울증이라든지 뭐 이런 쪽도 약물 치료가 굉장히 좋은데 이 불안장애 쪽은 약물 치료를 빨리 할수록 좀 더 편해지시거든요. 물론 뭐 다른 쪽도 마찬가지지만 뭔들 안 그러겠어. 맞아요. 자, 그럼 다음 시간은 불안장애 치료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